타인에게 어떤 일을 시킬 경우는 참견하지 않을 것. 나이가 들면 모든 방법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 같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 내가 아는 사람의 시어머니는 음식의 맛에 대해 대단히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설탕과 소금 그릇을 왼쪽과 오른쪽 어디에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신의 방식대로 할 것을 며느리에게 요구했다. 예를 들면 소금을 왼쪽에 놓지 않으면 요리가 결코 맛있게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물론 많은 노인들이 젊은이보다는 효과적인 방법 논리를 몇 가지씩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가사일에 있어서는 생활의 지혜와 같은 것을 전해 들으면 편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좀처럼 변하지 않는 창조물이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교육조차도 상당히 절망적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인간의 본질은 결코 충고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겠지만 나의 책상 위에 마침 항만 노동자 철학가로 불려지는 에릭 호퍼의 선창일기가 있으므로 그 내용 중 인간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 존재인가를 쓴 부분을 발췌해 본다. 모든 근본적 변화에는 모세의 유형과 유사한 것이 있다. 모세는 노예가 된 헤브라이 민족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의 임무는 노예들을 모아놓고 자유다라고 알리는 것뿐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세는 잘 알고 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자유인에서 노예로 되는 것보다 더 어렵고 괴롭다는 것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변하는 데는 그 외에 많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의 비약, 이주, 즉 탈이집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기의식과 다시 태어났다는 의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었다. 중략. 모세는 어떠한 이주도, 드라마도, 스펙터클도, 또 어떠한 신화도, 기적도 노예를 자유인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거기서 그는 노예들을 사막으로 다시 데려가 노예 세대가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 사막에서 태어나 자란, 약속의 땅에 들어올 준비가 되기까지 40년간을 기다려야 했다. 모든 혁명 지도자들은 열렬하게 변화를 부르짖지만 사람들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세와 달리 그들에게는 적당한 사막이 없을 뿐더러 40년을 기다릴 만큼의 인내심도 없었다. 그래서 기성세대를 내쫓기 위한 숙청과 테러. 재미있는 것은 객관적인 과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인간의 두뇌는 습관에 얽매여 있는 일상생활의 세계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그 반대자의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반대자가 마침내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과학적 진리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가 성장함으로써 승리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막스 프랑크는 말한다. 여기에도 사막의 40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다나카 준 역.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극히 단적인 표현이 있다. 뭐뭐는 죽기 전에는 못 고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두 여간에서는 변화하지 않는다. 호퍼처럼 생각하면 우리들은 죽음으로써 비로소 자손에게 사막을 벗어나는 운명을 선사하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인간이라도 이 정도의 선물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리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변화하지 않듯이 타인의 일하는 방법을 바꾸어 놓으려 하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들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족도 거기에 포함된다.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냉정히 말해서 기껏해야 그 결과뿐이며 방법은 아니다.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인사치레는 포기한다. 타인에게 시키지 않는다.
젊었을 때부터 매사에 세심한 신경을 쓰던 사람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명절 때나 연말 연시 선물, 병문안, 관혼상제 축의금, 부의금 등을 완전하게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 있다. 사회적으로도 소위 노마님의 그와 같은 마음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일손이 준비되어 있는 집이라면 별 문제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타인을 시켜서까지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신의 건강, 체력, 재력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면 그러한 교제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물러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선물을 사러 갈 수 없게 되면 전화로 주문하든가 이리저리 궁리를 짜내는 것은 노화 예방에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타인을 시켜서 자신의 생활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같이 사는 가족에게 폐해가 될 뿐이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은 기르지 않는다. 생물을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는 일이다. 말라 죽여도 좋은 화초, 죽게 버려두어도 괜찮은 새 등과 같은 개념은 책임감 있는 행위에는 걸맞지 않는다. 늙어서 혼자 생활하게 되면 애정을 쏟고 싶은 대상이 그리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화단을 만들거나 개를 키우거나 하는 노인은 몸과 마음 모두 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의 체력이 그것을 지속할 수 없게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 쪽에서 보면 노인을 보살피는 것조차도 힘든 일인데 개나 화초까지는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비교적 젊은 노년의 시기에 애완동물을 기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는 불편함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송살이나 금붕어조차도 일주일, 2주일의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밀폐된 방에 놓고 떠날 수는 없다. 애완동물 때문에 여행이 불가능한 것은 커다란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정년으로 퇴직해서 모처럼 자유롭게 되었으나 애완동물 때문에 부부가 함께 여행도 못하고 교대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선택과 기호의 문제이다. 여행의 불편함은 어쩌다 있는 일이지만 애완동물과 지내는 즐거움은 날마다 있는 것이므로 매일매일의 삶의 보람을 택하고 여행은 희생하자는 사고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잘 생각해서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애완동물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노화의 징조. 나는 참석하지 않았던 모임이었는데 모두가 오랫동안 끊임없이 개와 고양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는 사람을 만났다. 물론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의 이야기를 조금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말하는 당사자와 같은 정도의 감정을 가질 수는 결코 없다. 자신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귀여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를 오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멋대로라는 증거이다. 그러나 노후에 원예나 애완동물 혹은 경마나 파친코 따위를 낙으로 삼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나 애완동물이 자신의 세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다소 주의해야 할 상태인 것이다. 고정관념을 버릴 것. 눈이나 귀가 부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이겠지만 노인이 되면 타인의 모든 속성을 고정시키고 싶어한다. 자신이 아는 사람이 10년 전에 주이센 철도 연변에 살았다고 하면 그가 소부센 연변으로 이사한 것을 좀처럼 납득하지 못한다. 세상은 온통 정의투성이가 된다. 그러나 세상은 날마다 그 정의를 스스로 타파한다. 초등학생은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해버리든가 소바, 메밀국수 가게는 소바를 먹는 가게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양이를 팔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소바가게에서 고양이를 파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엉뚱한 일이 세상의 새로운 변화인 것이다. 노인이 과거의 경험만을 믿고 직감력으로 쇠퇴한 기능을 보충하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될 수 있는 한 유연한 관찰과 논리 구성을 반복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젊은이는 주간지 등과 같은 것을 별로 읽을 필요도 없지만 오히려 노인에게는 필요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기계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익힐 것. 이건 역시 노화의 정도를 심리적으로 명확히 측정하게 해준다. 새로운 기기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다. 몇 번씩 설명을 들어도 설명서를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어도 지능이 제 아무리 높아도 사용법을 모른다고 스스로 단정 짓는다. 그리고 그런 새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상태 그대로가 좋다며 거절한다. 이런 징후는 젊은 사람에게도 있으나 심리적 노화와 상당히 비례하는 것 같다. 사용에 실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능력의 문제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노화인 것이다. 자신을 위로해 준 말을 타인의 비난용으로 쓰지 않을 것. 겉과 속이 다른 무책임한 말을 한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종종 그 사람은 정말로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주위 사람들이 좀 더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했어라는 식으로 자신이 들은 위로의 말을 있는 그대로 곧대로 받아들여 타인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노인이 있다. 그리고 노인에게 듣기 좋은 발언을 한 바로 그 사람이 대개의 경우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딴소리를 한다는 것을 알고는 화를 내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이런 노인 취향적인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를 그르쳐왔다. 성실만을 추구하는 융통성 없는 한 인간이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좋은 본보기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 계모에게서 자란 남자가 있었다. 계모는 학교 선생님으로 지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밖에서는 우리 집의 잘난 선생님은 등 계모를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부르며 험담 같은 말을 하나 집에서는 다른 여자 형제들과는 달리 계모와 가장 사이가 좋았다. 어느 날에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계모를 모시고 외식하러 나가곤 했다. 계모도 점차로 이 의붓아들을 인정하게 되고 나를 좋지 않은 별명으로도 부른답니다 하며 어렴풋이 눈치채면서도 좋아했다. 이 의붓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거짓을 행하는 것도 아니었다. 계모와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다든가 하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어색하다. 계모와 의붓자식이란 처음에는 위화감으로 갈등하다 서로 용서하는 사이가 되면 대성공인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잘난 선생님이라는 말이 지겨워지면 우리 엄마는 지적이에요 정말로 하며 대놓고 칭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든지 무책임한 말만 한다고 비난할 것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시 분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아무개는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든지 아무개는 나의 편이라는 등 유치한 표현을 하게 된다.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으나 그것은 상대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왠지 모르게 느낌, 어리석음, 성질, 취미 등이 닮았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이다. 내 편이니까 받아들이고 자신을 비난할 경우 거부하는 형태로 사고가 변하게 되면 상당히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칭찬하는 말조차도 주의할 것. 고령자로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 칭찬할 때는 당사자에게만 살짝 말하는 정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칭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생각지 않게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고령자의 평가는 모두가 주목하여 듣는 자세를 가지므로 손 아래의 특정 개인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 등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방하는 경우도 고령자라면 그만큼 결정적인 무게를 갖게 된다. 칭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칭찬받을 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한 가지만을 칭찬하는 것은 나머지 좋은 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도 한다. 특히 책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직에서 표창 형식 이외의 개인적인 칭찬을 일반에게 알려지기 쉬운 자리에서 하는 경솔한 짓은 피해야 한다. 꼭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으면 그 당사자를 따로 불러 조용히 칭찬하면 된다. 그 말을 들은 당사자가 소문을 내든지 비밀로 하든지는 상대의 성격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일은 반대로 10명에게 아,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일밖에는 감동하지 못하는구나. 다른 것은 못 보는구나. 라는 실망을 주는 예를 회사 같은 조직에서 자주 접한다. 조직상 사람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는 노인이라면 보통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자제심이 필요하다. 조직에서 상급자가 되려면 자제심을 갖춘다. 높은 지위나 훈장을 탐낸다든지 특수한 명예를 지닌 단체의 회원이나 임원이 되길 원한다든지 비석, 동상 등을 세워주길 바라지 않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욕심이 생기면 늙고 있다는 증거로 자각하고 경계해야 한다. 또 금박을 두른 고가의 전집 등을 출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책이란 겉모양이 아닌 그 안의 내용이 중요하다. 될 수 있는 한 누구든지 사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깊은 산속에 있는 호수에 오랜만에 갔더니 못 보던 시비가 하나 서 있었다. 그곳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어느 날 시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이번에 호반에 자신의 시비를 세울 거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별로 나쁜 일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라는 정황이었지만 좀 서글픈 심정이 들었다. 돌에 새기지 않는다고 해서 남지 않을 것 같으면 없어져도 그만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건 그 정도까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예술이 사회적인 명예를 얻으려 하면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속물성에 휘말리게 된다. 예술이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루 퍼져 있을 때에만 본래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술 자체에 대한 애정이 고갈되었거나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술이 고갈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언젠가 없어진다. 명예를 바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더라도 그때는 예술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내게 있어서 인간의 죽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람처럼 흔적없이 사라지는 것으로 사후의 명성을 바라는 마음을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전에는 유명인의 전기소설을 읽는 것을 즐겼는데 그 당사자가 살아있다면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투성이 때문에 너무나 재미있어 웃어버리든지 아니면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했다. 나에 대해 씌어진 조그마한 기사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정확한 전기소설을 읽지 않게 되었다. 세상에는 비방하는 말이라도 좋으니 자기에 대한 글을 누군가 써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조용하게 사라지는 것을 원한다. 소설가가 나이 들어 전혀 글을 못 쓰게 되고 그러다가 죽었다는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멋있는 말로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 조용히 죽을 수 있음으로써 비로소 잡초와 같은 죽음의 영예를 안을 수 있다. 예술 분야에서 비판받는 일이 없는 대가가 되면 그때는 이미 사회가 거짓 명성을 맹목적으로 숭상하고 있는 것이든가 아니면 지식인들이 가망 없다고 제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소설가의 경우 작품 쓰는 일을 그만두는 게 현명하다. 이 항목만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지만 하나의 패턴으로 소설가를 예로 들었다.
예술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늙음이란 영광과 맹목을 동시에 부여한다. 위대한 영예의 소유자일수록 그 무분별한 행동을 지적당하는 일이 없이 조용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원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는 눈치채지 못한 채 아직도 세상은 자신을 존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늙음을 측정하는 기계는 없을까? 입냄새를 본인에게 경고하는 장치는 없을까? 어느 노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였다. 언제부터인가 용어의 쓰임이 앞뒤가 맞지 않아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고 한다. 그래서 편집자는 넌지시 정정을 부탁하러 갔으나 역시 고쳐지지 않았다. 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덜컥 겁도 나고 또 나에게 어떤 안도감을 주었다. 나의 경우에는 중간에 체의 역할을 해주는 젊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체에 걸려 이것은 더 이상 도저히 멀쩡한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거기서 그 일을 그만두면 된다는 안도감이 생겼다. 그러나 그런 기대도 보통 작가의 경우에 한한다. 대단한 존재의 대작가가 되면 그 친절한 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다소 이치가 맞지 않아도 대작가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문장은 활자가 되어 세상을 괴롭게 만든다. 다른 분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은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대작가가 어법에 맞지 않는 글을 썼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인간의 비애와 어처구니 없음을 느끼게 되어 나는 가슴이 훈훈해진다. 이유는 없지만 그거 괜찮은데? 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나 보통은 그런 위험을 피하려 할 것이다. 정신이 반쯤 나갔어도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는 도자기 굽는 일을 하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개인전을 개취한다든가 작품을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마구 상자 뚜껑에 서명, 날인을 해 대려고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아마 나는 수준 이하의 접시나 그릇을 내가 아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생색이나 내듯이 떠맡기는 일 등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 피해는 별로 크지 않다. 받은 사람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깨어버리면 된다. 그릇은 흙이다. 다시 바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취미야말로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젊은 날 이러한 계산을 세워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딴에는 상당한 위험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혈기의 실수가 아닌 젊은 혈기의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언젠가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는 운명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평균 수명을 넘어서면 공직에 오르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치매기가 있는 것을 은근히 걱정하는데도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전개에 나서려 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 가족도 조금은 걱정하고 있는데도 이제 새삼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면 당사자가 대단히 실망할 것을 염려하여 선거를 응원하기도 한다. 정말로 사회에 대해 모렴치한 일이다. 유명한 여성 정치가가 있었는데 81세와 87세 때 두 번 참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사람들은 이 정치가의 깨끗한 정치활동이나 이념을 높이 평가했으나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사람이 70세를 넘어서면, 아니 평균 수명을 넘어서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며 혹은 죽지 않더라도 갑자기 체력이 쇠약해진다든지 치매에 걸린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통계상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연령을 넘어서서 선거에 나서는 것이란 정말로 무책임한 일이다. 나는 이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훌륭한 분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면 아마도 이러한 자만심만을 부렸던 게 그때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정치처럼 커다란 책임을 지는 일은 약간이라도 신체의 이상을 느낀다든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노인을 경로의 의미로 관리직에 취임시켰더니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 물러날 줄 몰라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은 폐해에 관한 주의는 50세를 넘어서면 스스로 부과해야 한다. 50세란 이미 젊은 나이가 아니니 항상 젊은 세대에게 길을 양보하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마땅하다.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늙음을 자각할 것.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별하는 데는 이 방법뿐이라 생각한다. 노인들 중에는 바보 취급을 하건 그 어떤 취급을 하건 다 좋으니 단지 친절하게 대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언젠가는 포기해야 할 때가 오겠지만 어쨌거나 동정심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나는 정말로 싫었다. 노후에 받아야 하는 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대우이다. 가능하면 존경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존경은 헛되이 나이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존경받을만 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가 말대꾸를 한다면 그것은 아직 상대가 자신에게 논리적이기를 기대하는 증거이므로 크게 기뻐할 일이다. 무엇이든 억지를 써도 상대방이 참고 따라주거나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지적당하느니 어쩌니 하고 비위를 맞춘다면 이젠 끝장인 것이다. 세상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빤히 들여다보이는 구애는 하지 않는다. 노인들 중에는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늘 병이 들었으면 하고 바라거나 일부러 상처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의사를 부르든가 입원하든가 하면 병문안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모양이다. 물론 노인들은 외롭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내지만 주위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리게 되므로 부끄러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을 포함해서 남자들의 가장 강압적인 구애의 형태는 죽여버린다라는 표현이며 여자들은 죽어버리겠다는 식이라고 한다. 어느 쪽도 폭력이다. 스스로 다치게 하고 병이 들고 싶어하고 기운 없는 척하는 것은 정말 그 입장에서 처해보지 않고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 자신은 그런 표현들이 그다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이 들어 이혼하면 편안하기는 하나 몹시 외롭다. 배우자와 사별했든지 혹은 자신은 원치 않았어도 버림받은 경우는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일종의 체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스스로가 원해서 이혼한 사람들 중에는 노후에 대단히 쓸쓸한 생활이 있을 뿐이라는 것에 대해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다.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부인은 까다로운 성격의 남편 때문에 그 부인의 말을 빌리자면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았다고 한다. 언제 남편이 호통을 칠지 몰라 무서워서 벌벌 떠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도망 나온 후 그녀는 고생고생하여 자식을 길렀고 마침내 아들 부부가 외국의 주재원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 몸이 되어보니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다.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부부를 보아도 저 사람들은 둘이라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아들 말에 의하면 옛날 이혼하지 않았을 때의 어머니는 그저 자유만을 동경했다. 그러나 혼자 되고 나니 자신이 어렵사리 얻은 행복이란 단지 불만의 씨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미움조차도 때로는 외로움보다는 나은 것일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인간은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 원해서 이혼하여 혼자가 되었다면 노부부를 보아도 아, 저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아직 남편의 시중을 들고 있겠구나. 참 힘들겠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편한가? 라고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남편과 사별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남들은 나쁘게, 자신은 좋게 생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는 혼자인 대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반대로 옛날에는 사이가 좋았던 부부로 남편의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된 사람이 있다. 남편은 덩치가 큰 사람이어서 화장실 가는 것을 거드는 일도 쉽지 않았다. 노부인은 자그마한 체구였는데
점차로 간병하는 것을 불평하게 되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밖에는 들리지 않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기 시작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비호해주는 동안만을 감사히 여기고 자신에게 짐이 되면 미워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옛날 사이가 좋았던 부부라면 상대방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상냥하게 위로해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이지 울적한 일이다. 노인이라는 사실을 실패의 변명거리로 삼지 않을 것. 사회와 지극히 예사로운 관계, 인간적, 경제적, 정치적, 학문적 등을 유지하는 노인이 실패를 하면 갑자기 나는 노인이니까 혹은 노인에게 무슨 말인가?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노인이란 사실을 인정한다면 처음부터 보통의 사회적 계약에 기본을 둔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 임금이나 보수도 적은 것이 당연하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도 사양해야 마땅하다. 지위에 오른 이상은 실책이 있었을 때 나는 노인이니까 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이 괴롭다면 음식물을 자진해서 자신의 양의 8알 정도로 적게 먹듯이 하는 일도 절반 정도로 줄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